최근 소통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의 주가가 장중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의 인앱 형태로 출시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13%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시민 심사를 앞두고 원전 해체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여왔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세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0.1%의 상승, 현대건설은 0.38%의 약보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LIG넥스원은 3%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오후장 들어서 일부 종목군들에는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재점화 조짐이 보이면서 랠리를 시작하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여전히 조정 장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 동력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증권가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바로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1.15%의 낙폭세를 키워가면서 외국인 쪽의 수급 역시도 이탈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78포인트를 나타내면서요. 그간 상승했었던 많은 종목에 관한 차익 실현 매물들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방향성들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간단히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준비된 코너에서는요.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께서요. 머니플로우 시간 함께 해주실 거고요. 또 시장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는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떤 모습들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지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투자의 큰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부터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까지 코스피 시총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먼저 어제는 SK 하이닉스를 담아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를 9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0.8%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를 오늘 외인은 저가 매수를 하는 걸까요? 카카오의 외인의 순매수 190억가량 집계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4%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도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수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4%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이어서 외인은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150억가량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6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크게 담아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반도체 투톱을 나란히 사들이고 있는 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삼성전자 쪽에는 730억가량의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에는 170억가량 소량의 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의 상승 흐름을 오늘은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숨 고르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3%가량의 낙폭 보이면서 28만 원 선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한국전력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 기준으로 150억가량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는 3%대 낙폭을 보이면서 3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주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현대로템 소폭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현재는 1%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매수에 나선 모습 포착이 되면서 현재는 0.3%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플로우는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시장에 대한 3천이냐, 3천 안착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3천 안착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그 3천 그 이상의 어떤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쉬어가는 이유가 굳이 맞추자면은 이 중동적 리스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동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도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좀 얘기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 전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순환매 구조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지수를 올렸던 부분이 어떤 반도체 중심의 주가가 좀 같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약간은 이 반도체는 좀 약간 굳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전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약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이 자금이 약간 좀 자동차 같은 그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 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숨고르기 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좀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다음 주까지의 시장 전략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숨고르기 장세들을 좀 소화해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 쪽에 관한 이탈도 좀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머니플로우 시간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삼성전자 지금 이 시점에서 담아내는 이유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SK하이닉스랑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는데 우선 지금 오늘 담는 의미는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펀더멘탈성으로 크게 개선된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 자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매수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비율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고 다만 이제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기대 자체가 지금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국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약간 좀 리밸런싱 관점에서 포트상의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담는다는 조금 더 담는 느낌이 들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뷰가 바뀌면서 삼성전자를 담는 느낌은 절대 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많이 오르면서 저 PBR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2.3배. 까지도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1.2배 수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2에서 1.3배의 PBR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약간의 좀 저평가에 대한 느낌으로 저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SK하이닉스와의 그런 그 실적적인 추정적인 전망치 그리고 이 HBM과 어떤 엔비디아 쪽에서의 연결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작년도 그렇지만은 정말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에 3,000포인트 돌파했을 때는 삼성전자 주요했어요.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는 이 뭐 디램 가격 상승, 뭐 그리고 다른 가전사업부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면서 3,000포인트 갔지만 지금 현재 3,000포인트를 넘기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때랑은 상황은 굉장히 많이 틀리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HBM은 AI 쪽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한마디로 뭐 가전 또 다른 어떤 휴대폰 여러 부분 쪽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다른 사업 부분도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뭐 HBM도 크지만은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거든요.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 쪽에서 어떤 큰 고객을 나오지 않는 한은 적자에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안 좋은 점은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다 반영이 됐었고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국민분들도 많이 지쳐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하지만은 지금 작년부터 본다고 했을 때도 주가적인 수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낙폭이 제한되는 구조로 가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BR이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도 저가 매수에 대한 인식은 좀 살아 있는 상황이고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작년에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단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으로 이 싸게 좀 이제 포트를 분배 차원에서 매수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의 어떤 격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좁혀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HBM 쪽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의 사업적인 뒤처짐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밸류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저평가 가치를 외국인들이 보고서 비중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카카오 쪽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지금 최근에도 좀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 담아냅니다. 이거는 또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것도 좀 떨어졌으니까 좀 담는다는 느낌은 좀 굉장히 좀 크고요.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뭐 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예, 뭐 카카오페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네이버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이 자회사죠. 이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이 네이버도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너무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카카오를 좀 저가라기보다도 좀 떨어질 때 담는다는 느낌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담는 의미 자체가 일단은 이 카카오도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아니라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약간 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좀 많이 좀 고평가된 거는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이 AI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뭐 플랫폼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랠리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AI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제 AI 쪽이 그냥 마냥 산업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 돼야 된다는 돈이 돼야 된다는 최종 목표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어떤 플랫폼이고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AI 쪽과 접목을 했을 때의
이 카카오와 또 그렇고 네이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다른 어떤 AI 쪽에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는 빨리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AI 쪽에서의 기대감은 크게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보다는 좀 네이버에도 약간 좀 한 표. 지금 오늘은 당장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오히려 어제 네이버는 더 담았거든요. 외국인들 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를 담는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이버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뭐 카카오도 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흑자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오히려 네이버가 연간 또 분기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더욱더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좀 카카오를 외국인 담았을 때보다 담았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오히려 어제 담았었던 네이버에 대한 매수 관점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참 뭐 4년 동안 봤을 때도 정말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앞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이 국민 어떤 밉상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4년 동안은 4년 동안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60% 이상이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답보 상태였는데, 이 6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어떤 이슈로 주가가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한마디로 좀 너무 많이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주가에 대한 그 자회사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주가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오지만, 저는 결국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가격도 아직까지는 이 시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카카오보다 네이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도 카카오는 어떤 정책적인 그냥 이슈나 이런 좀 인적 리스크가 네이버보다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최근에 주가 좀 떨어졌을 때 카카오를 좀 담을지 아니면 네이버를 담을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이버에 대한 좀 그 한 표를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카오 쪽 그리고 네이버 쪽에 관한 비교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 쪽 순매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순매수 탑5 종목군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 탑5 종목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희가 이야기를 또 나눈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한국전력 쪽 그리고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까지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사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의 한국전력 매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한국전력 같은 경우 참 오랜만에 이런 좀 대왕고래 이후로 네. 상승세를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뭐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종합적인 좀 호재가 많이 겹쳐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한국전력이 지금 오늘 현재 4.3% 떨어지고 있지만, 거의 지금 몇 년 동안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2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2만 원 깨진 적도 많았었고, 이 부분이 정말 힘겹게 지금 했었던 한국전력의 주가 싸움이었는데, 최근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올라가면서 4만 원까지도 뭐 돌파를 하는 걸 본다고 하면은 좀 약간 좀 그 전에 좀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좀 하나둘씩 완화되는 구조로, 앞서서 삼성전자를 제가 좀 또 좋게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가가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의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수 관점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전기요금이 가장 크겠죠.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어떤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큰 인상폭을 가져가기는 힘들다. 물론 이제 대선 이후에 뭐 그런 얘기는 어떤 대통령 분이든 다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움츠렸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 전기요금을 최소 단위로 했을 때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큰 폭에 올리는 부분이 원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약간 좀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 구조가 뭐 갑자기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유가를 수입하면서 이 원가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원가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불확실성 작용했지만 오히려 이런 이슈 부분이 하나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 부분은 한국전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 원가,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그 기업을 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뭐 재생에너지 쪽은 이 대표의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떤 또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한국전력이 약간 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 부분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이 한국전력은 이 종합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랠리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PBR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0.5배 뭐 해서 구축되는 게 저평가, PBR 이 저가 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항상 평가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뒤늦게 한번 한국전력이 좀 주가에 대한 부분 탄력을 받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전력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요. 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또 상승이 좀 많이 나와줍니다. 이 부분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원전에 대한 좋은 얘기는 지금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전 자체가. 그중에서도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대장주죠. 어떻게 보면 설계, 뭐 시공, 뭐 조립,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까지 본다고 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좋다라고 뭐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약간 좀 주가 좀 많이 올라간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실적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주기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승 요인으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극적인 매수하는 것보다도 약간 좀 원전 쪽에서 숨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들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머니플로우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변동성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폭을 키워갔었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만회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장마감이 1시간 정도 남겨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영 캐스터가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시장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500개도 되지 않는 종목들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1%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3,0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이 오늘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냅니다. 반면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 크게 담아내면서 현재는 2,900억가량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일부 축소한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0.6%가량의 강세 움직임 속에 6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5거래일간의 상승을 멈추고 오늘은 숨 고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3%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큰 움직임 없이
역시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도 크게 밀리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외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 하락 움직임 속에서 28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은 오늘 외인의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1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오히려 키워가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가량의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7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같은 포지션 유지를 해줍니다. 개인은 2천억가량을 담아내고 있고 외인은 그만큼 덜어내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포지션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300억가량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는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오늘은 크게 물량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코프로 BM도 5%대, 에코프로도 5%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인 쪽에서 물량을 크게 덜어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현재는 99,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과 HLB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뚜렷한 모멘텀 없는 가운데 역시나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HLB는 약보합권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2시까지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0.5%가량의 낙폭 움직임 속에서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희와 체크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이슈 헤드라인부터 좀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집중 마켓 포인트입니다. 원전주의 투자 전략이 이제는 건설 쪽에서 정비 해제 쪽으로 좀 바뀐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전 1기였죠. 고리 1호기가 해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원전주 쪽에 관한 수급이 듭니다. 일단은 이 1호기 해제 최종 승인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계속 있어요. 나오네요. 네. 건설 운영하고 해체까지 하는데 해체를 원전 해체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정말 힘든 그런 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해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환경적도 연결이 돼 있고 이걸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이 국가나 어떤 기업들도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체를 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 국가로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해체에 대한 부분이 이 원전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 쪽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안 하고 해체할 거다라고 했지만은 이 해체를 못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200개가 넘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10% 이하로만 지금 실질적으로 해체 작업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해체 부분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해체 작업 우리나라에서 이 고리 1호기 해체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준비하고 뭐하고 또 하는 부분이 구체화 되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원전 해체 작업에 뛰어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어떤 해체 작업에 대한 이 수주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쉽다라는 부분이 해체 작업이 거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 이상으로 걸리는 그런가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원전을 이 수주하고 설계하고 완성하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해체 작업 자체가 이 많은 시간을 좀 필요한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해체 작업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큰 어떤 돈이 들어가고 또 정부 정책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그 원전 쪽에서의 또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또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원전은 향후 어떤 단순 어떤 산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향후에 봤던 몇십 년 동안의 어떤 또 먹거리 산업 쪽으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 뭐 건설이나 어떤 주기기 쪽으로만 납품을 했잖아요. 근데 해체 작업 또 이제 관리 유지 보수까지 이 사업을 넓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원전 쪽에서의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나 이제 따라간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어떤 원전 산업 쪽으로의 그 어떤 후발 국가로서도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전 1기 해체에 드는 비용이요 7,500억 원에서 8천억 원까지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원전을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또 사업적인 수단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역시도 우리가 좀 사업의 확장성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져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존의 뭐 설계 기업들이라든지 뭐 원전을 짓는 기업들을 봤다면 해체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시선으로 종목군들을 바라봐도 괜찮을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오르는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해체죠. 원전 해체주 네. 얘기 나오면서 뭐 비츠로테크, 모네티아나, 위드테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근데 지금 이런 그 해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어떤 전문적으로 뭐 하는 뭐 그런 뭐 기업들보다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업을 하거나 그런 기업들하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체 쪽과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오늘 좀 주가가 좀 크게 좀 오르고 있는데 약간 테마성도 좀 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뭐 찾는 부분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크게 어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한전 기술이나 또 이제 뭐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이 어떤 정부적인 측면에서 좀 그 좋은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뭐 오르비텍이나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테마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리스크가 좀 덜한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기에는 또 시장의 리스크들을 반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부각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도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과 원전주와 교묘하게 엮이면서 건설주들도 반등을 좀 나타냈습니다. 현대건설 대표적일 텐데요.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주들의 반등 시그널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건설 기업들이 이제 원전 쪽과 연결이 되는 부분은 그냥 어떤 사업 포트의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힘들었던 아직까지도 힘든 거 맞아요.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우려감도 역시 뭐 주가라는 것 자체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뭐 금리 그전에 인상이나 뭐 코로나도 그랬었고 그리고 어떤 주택 쪽에서의 어떤 판매나 거래량 부진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진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이 건설주들의 주가를 지금 제약했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하나 둘씩 완화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제 원전 쪽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가의 그냥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지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건설주들의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은 가져가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좀 원전 쪽과 겹치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원전 쪽과 실질적으로 건설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대건설 외엔 특별하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없다고 보시나요?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건설주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지금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주택 공급 확대거든요. 이 공약.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 현대건설이나 다른 이제 해외 플랜트에 집중돼 있는 그런 건설사들 외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주택 공급, 주택에 대해서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한테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정부에서도 약간 좀 민간 주도의 이 주택 공급 사업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용적률도 완화되고 뭐 규제도 완화된다고 하면은 뭐 GS 건설이나 큰 건설사도 있지만 정말 힘든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도 한 줄기의 빛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내적으로는 좀 있는 상황이고 외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죠.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가 지금 된다. 미국 쪽에서도 하지만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저는 하반기 때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역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결국은 회사채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달금리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 건설업종이 그나마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이 하나둘씩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원전과 얘기하면은 저는 현대건설만 따로 어떤 그 업종 내 안에서 슬림화를 또 나눈다고 한다면 현대건설만 따로 생각해야지 건설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좋아지는 과정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건설주를 원전주와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모멘텀이 옮겨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셨고요. 그렇다면 건설주 자체적으로의 시장 모멘텀이 돌아야 되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그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건설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또 저희 집중 마켓 포인트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 K방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도 시장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뭐 GDP의 5% 국방비를 나토가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또 이게 우리가 중동 전쟁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또 전차 수출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원전주처럼 계속 좋은 뉴스는 쏟아지는데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방산주들이 그 전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그 전쟁이 나왔을 때 방산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너무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 그 가격이 몇 배를 지금 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또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항상 걱정이 됩니다, 항상. 네, 그쵸.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불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이 방산주들이 하나의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핵 위협을 가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주가도 다시 한번 급락하는 방산주로 갔지만 지금 현재는 방산주가 완전히 수출주로 수출 효자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제 주가 많이 올랐을 때 테마주 성향이었을 때 주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또 중동 쪽도 종전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쟁에서 종전은 절대 없다고요.
휴전만 있을 뿐이지 네. 종전은 절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방산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주나 뭐 이런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 기업들 안에서도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큰 어떤 빅5 기업 외에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템도 지금 뭐 2분기 때 뭐 사상 최고치의 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실적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부담보다도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또 그리고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글로벌 정세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나토의 이 GDP 5% 저는 보면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도 미국 주도에서 세계 안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뭐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나토에 대한 이 방위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품목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전차나 또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위 품목에 대해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가 떨어져서 다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현대로템 같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는 사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방산주 쪽은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휴전은 있지만 종전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안에서 또 시장의 마켓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방산주에 관해서 좀 여쭤보자면은 종목적으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아직까지도 공략의 기회가 있다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면 어떤 종목군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빅5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또 에어잭슨, 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 기업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방산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숨은 기업을 뭐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빅5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그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내적인 어떤 내수가 아니죠. 외적인 어떤 수주, 해외 수주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외 수주는 결국은 어떤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온다고 하면은 전혀 어떤 다른 어떤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아니라 그 전에 같이 끈끈하게 유대했었던 기업들한테 수주를 계속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독주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뭐 좀 뭐 드론이나 뭐 이런 관련된 어떤 테마 기업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시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큰 기업들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그나마 좀 덜 올랐던 게 좀 숨어 있는 게 풍산 같아요. 풍산이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 포탄에 대한 뭐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적적인 측면이나 또 다른 더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풍산이 좀 주가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덜 올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꾸준히 갔을 때 풍산이라는 기업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우리가 또 방산주 중에서는 풍산이라는 기업들이 그나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덜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산주가 꾸준히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주도주격의 성격이 되기에는 그게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AI와 조선업의 모멘텀도 방산과 함께 장기화될 수 있을지 좀 짚어보면 좋겠고요. 방산주들도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주도주 랠리가 갈 수 있을지 그런 기간적인 관점들도 같이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도주가 방산 기업이 방산 품목만 팔면은 주가 아무리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로 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사업, MRO 사업도 그렇고 여러 AI 사업과 접목이 되면서 일반적인 그 좀 지주사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야 이 방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 또 이제 섹터 저는 시가총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방산 기업들이 이 어떤 큰 이제 좀 지주사격으로 가야 어떤 주도주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이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원전도 그렇고 이 방산도 실적이나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어떤 이제 개별 종목 섹터로 저는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거는 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은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 조선 기업들이 이제 MRO 사업에 많이 좀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함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산에 대한 화두가 나왔을 때 방산 기업에 앞서서 빅5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방산 쪽에서 사업 진출하면서 방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해야 이 방산 산업 자체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일부분의 수출 효자 섹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방산주 자체를 주도주가 될 수 있다. 하반기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을 바라보는 전략도 좋겠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주도주들의 몇 가지 섹터군들 짚어주셨던 부분들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반도체 쪽이 하반기에 조금 주도주 쪽에 무게 많이 두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를 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엔비디아도 실적도 최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도주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역시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 시정 내고 주가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약간 주도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좀 힘든 그런 그래서요. 네.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 삼성전자가 과연 엔비디아 지금 샘플 제공하고 있잖아요. 샘플 제공하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정말 이게 어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국민 또 이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독주를 하고 있어요. HBM 쪽 같은 HBM 어떤 이제 4세대 쪽도 HBM 이제 6세대 4세대 5세대뿐만 아니라 6세대도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확정이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독주적인 측면에서 간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SK하이닉스의 또 이제 종목별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기보다도 약간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나눠지면서 또 이제 수혜 기업들 나눠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반도체가 수출 쪽으로의 효자 섹터가 되려면은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이 빨리 지금 엔비디아 쪽과 연결이 되고 지금은 이제 AMD나 브로드컴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하반기 주도주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중 마켓 포인트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성우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갑니다.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